일단은 무주택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좀 위험하다는 인식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의 불안정성하고 가격 상승의 불안정성, 인플레이션의 불안정성 모두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 무주택자의 대응이 사실 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 1위랍니다.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생기거나 집에서 혹은 집 근처에서 쓰러지거나 하면 주변에 병원이 가까이 있어도 빨리 도착할 수 있어야 하고요. 노후에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일단 무조건 깔아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나 내 집 마련을 한다면 그나마 안전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역이 이런 곳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나이마다 망하는 방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부동산으로 수저 바꾸기를 운영하고 있는 스푼체인지라고 합니다. 현재 20년차 대기업 직장인이자 6년차 부동산 투자자고요. 꾸준히 부동산 시장 참여자로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공부하고 발로 밟아 쌓은 부동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부자는 됐고 딱 세 채만 잘 사봅시다 라는 전자책도 썼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려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내년 무주택자의 대응 전략은 무엇일까요? 일단은 무주택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좀 위험하다는 인식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사라, 무조건 사라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무주택 포지션 자체가 거주의 불안정성하고 가격 상승의 불안정성, 인플레이션의 불안정성 모두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언가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인식부터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내년 무주택자의 대응이 사실 쉽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늘 내 집 마련은 필요할 때 혹은 할 수 있을 때 하라는 입장인데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 상급지를 생각한다면 고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좀 나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서울은 하급지까지 오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서울의 중급지 이상 그리고 경기도의 상급지 격인 과천이나 분당, 광명, 평촌, 하남 등등의 지역이라면 사실 고점 원저리일 수 있다는 판단을 좀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급지 이상은 물려도 장기적으로는 오를 테니까 충분한 자금과 견딜 수 있는 멘탈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서울의 노원, 도봉, 강북 이런 곳들이나 금천구, 관악구, 구로 이런 쪽의 서울 하급지와 경기도 중급지 정도라면 풍선 효과로 내년 초부터 막 주구장창 오르는 분위기가 아니라면 매수를 고민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늘 비슷한 질문을 받으면 드리는 말씀이 입지가 괜찮고 수요가 충분한 지역이라면 물려도 괜찮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늘 내 재정적 여건이 된다면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방이라면 특히 광역시의 상급지라면 예컨대 부산의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이런 곳이나 대구의 수성구, 중구, 청라언덕 쪽은 실거주라면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대구나 부산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몇 년째 집 사기 진짜 좋은 시기거든요. 울산은 지금 뜨겁기까지는 아닙니다만 따뜻해지고 있어서 이미 오른 지역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긴 합니다. 노후에는 어떤 집에 살아야 할까요? 제가 노후에도 관심이 좀 많은 편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대요. 무려 40%로 그냥 1위가 아니고 압도적 1위랍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2배래요. 76세 이상은 2명 중 1명이 빈곤층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좀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보통 도심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이 전원주택에 대한 로망이 많으시죠. 퇴직하시면 퇴직금을 가지고 시골에 가서 집 짓고 밭에 채소 가꾸고 그러면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고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사실 현실은 다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시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고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고장이 나는 곳도 많아지고요. 또 나이가 들면 혼자 살게 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스스로 운전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급하게 병원을 가야 할 일이 생기거나 집에서 혹은 집 근처에서 쓰러지거나 하면 주변에 병원이 가까이 있어도 빨리 도착할 수 있어야 하고요. 쓰러지더라도 발견되기 쉬운 도심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쓰러지셔야 누군가 119도 불러주고 또 그 불러준 119도 빨리 와서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줍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만 시골이나 도심 외곽에 살면서 병원도 멀고 택시 잡기도 힘들고 쓰러져도 발견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병원 가까이에 사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병세권이라고 부르죠. 만약에 전원주택에 살아보고 싶으시다면 집은 서울이나 수도권의 좋은 입지에 사서 전세 주시고 그 돈으로 도심 근교 전원주택에 월세로 들어가서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1, 2년 살아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전원주택이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하시더라도 저는 절대 직접 짓거나 매수는 하지 말라고 조언드릴 거지만요.
두 번째로는 집의 활용도 측면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상당수가 집 한 채는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일거리가 없고 소득이 없어서 라면 드시고 심지어는 끼니도 걸으시면서 부족하게 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택연금을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내 집에 그대로 죽을 때까지 사시면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70세에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주택연금에 가입하시면 평생 300만 원 정도 매달 받으실 수 있고요. 5억이면 150 정도 받습니다. 물론 이건 단순한 계산이고 예상 금액입니다만 적어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소한의 생활비는 돌아가실 때까지 지급받으실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사 안 가셔도 되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후 자산으로 내 집 마련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노후에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일단 무조건 깔아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노후에는 퇴직으로 인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산을 잘 활용해야 되거든요. 가급적 최대한 잃지 않는 내 집 마련을 하셔야 되고요. 내 집 마련을 해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 판단하셨다면 일단 전제로 깔아야 할 사항은 이런 거예요. 반드시 아파트여야 하고요. 1000세대 이상 대단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 300세대 이상의 단지면 좋습니다. 평수는 대형 평수보다는 국민 평형인 34평 이하가 좋겠고요. 노부부 둘이서 사신다면 24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런 전제를 깔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입지가 좋은 곳인지 여부겠죠. 부동산에서 입지라는 건 그 부동산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입지를 판단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자리가 많은 곳이나 교통이 편리한 곳이나 학군이 잘 형성되어 있다거나 상권이 잘 갖춰져 있어서 생활이 편리하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입지 요소들 중에 최소 한두 개는 쥐고 있어야 수요가 있고 수요가 있어야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치가 높아야 내가 급하거나 필요할 때 나를 지켜줄 자산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후에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 말씀드린 사항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라나 오피스텔, 아파텔 이런 곳에 내 집 마련이나 투자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치를 가늠하기가 어렵고요. 황금성도 떨어지고 감가상각도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규모 주거 단지를 추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황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사고 팔 때에 잘 팔리고 거래가 잘 되는 단지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1000세대 이상이 넘어가면 보통은 대단지로 분류를 하는데 대단지로 분류가 되게 되면 그 안에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선호를 하는 그런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잘 팔리기도 하고 거래가 많으니까 가격이 잘 오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축, 신축, 상관없을까요? 사실은 얼죽신이라고 하죠. 얼어 죽어도 신축을 이제 선호하는 현상이 최근 들어서 많이 생기긴 했는데 되게 유명한 부동산 업계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그 아일랜드 식탁 있잖아요. 디귿자가 되어 있는 아일랜드 식탁. 이런 것들을 보고 보통은 이제 다 좋아하고 이러는데 신축을 의미하겠죠. 근데 그 신축이냐 구축이냐 보다는 그 아파트가 가진 입지, 그러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구축을 그래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입지가 좋아야 되고 해당 단지가 새 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이 돼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러려면 또 용적률이라는 것도 봐야 되고 대지 지분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신축보다는 구축이 입지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분당 가보시면 아파트 값은 막 15억, 20억씩 하는데 다 90년대 구축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실은 이 아파트, 이 건물의 상품성을 가지고 들어가진 않죠. 다만 이게 거기에 이제 입지가 좋고 학군이 좋고 그다음에 이 아파트들이 나중에 새 걸로 바뀔 거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높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나 새 거냐라는 것보다는 그 아파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가치는요. 사실은 부동산은 이 토지의 가치하고 건물의 가치 이렇게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토지는 땅의 가치, 그러니까 이 입지의 가치랑 같은 말이고 건물의 가치는 사실은 왜 아파트가 지금 당장 2025년도 신축이 되더라도 사실은 5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이제 건물의 가치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사실 15년 된 아파트나 10년 된 아파트나 가치는 거의 비슷해요. 그때 가서는 또 뭐가 문제냐?
이 아파트가 어디 위치해 있는지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땅의 가치를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돈을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환율을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1,425원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5년 9월 기준으로 2.1%가 상승했대요. 작년 대비. 그러니까 일단 내 돈이 은행에 있는데 연 2.1% 이상 이자를 못 받는다면 내 돈은 은행에서 그대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돈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생활자금이나 비상금 수준의 유동자금은 항상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만 그 이외에는 사실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래도 워낙 많이들 아시니까요. 저는 주식은 소소하게 하는지라서 주식을 잘 모르긴 하지만 국내 주식이 됐건 미국 주식이 됐건 금이 됐건 달러가 됐건 부동산이 됐건 내 돈은 늘 굴러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식이건 채권이건 금이건 수익을 내면 결국 더 좋은 부동산 자산을 사는데 투입할 것이라서 기승전 부동산입니다만 요점은 요즘 같은 시대에 내 돈은 반드시 은행이 아닌 다른 투자처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부동산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무주택자라면 내가 가진 선택지 중에서 최선의 선택지를 고려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거는 인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남을 비롯한 서울 중상급지 이상의 매우 똘똘한 한 채가 아닌 다음에는 결국 한 채로는 큰 자산을 이루기는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큰 자산을 이루고 싶다, 난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내 집 한 채를 마련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떻게든 한 채를 더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치열하게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서울의 초기 재개발 물건이 될 수도 있겠고 지방 비규제 지역의 상급지 물건 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늘 내가 가진 선택지 안에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 더 나은 지역으로 이제 한 발 한 발 가려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선이 그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초기 재개발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초기 재개발은 사실은 구역이 되게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후화가 많이 된 지역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도심이에요. 구도심인데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완전 옛날 빌라, 지금으로 치면은 빨간 벽돌들로 돼 있는 빌라들 이렇게 좀 이미지가 오시죠. 그런 빌라들이 많고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노후도라는 게 있어요. 그 노후도가 몇 프로 이상 올라가면은 얘는 대상지가 된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구역이 지정된 것들에 미리 투자를 해놓으시면 사실은 근데 그거는 조금 길게 보셔야 돼요. 초기 재개발은 길기도 하고 위험도 부담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건 그런 것들이라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 혹은 수도권에 규제 지역 같은데 한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또 한 채를 하려면 취득세가 8%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낼 경우에는 사실은 그 8%의 취득세를 내가면서 또 한 채의 아파트를 마련하고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친다면은 지금은 지방에 비규제 지역이고 하니까 지방에 아직 덜 오른 좋은 입지에 덜 오른 아파트를 산다거나 아니면 초기 재개발 물건을 산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초기 재개발 물건은 지금 아파트를 사는 것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한 채를 더 투자를 해놓는다는 개념인 거죠. 서울과 수도권의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 대출 규제까지 강화된다면 하반기 전세, 매매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이라고 선을 먼저 긋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수도권이라고 해도 평택이나 양주나 이천 이런 곳들은 미분양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중에서도 중상급지 이상이 공급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주요 지역에서 전세 대출 규제까지 나오게 된다면 안 그래도 제가 어제 기사를 좀 보니까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어플이나 이런 것으로 확인을 해봐도 전세 매물은 진짜 가파르게 줄고 있고요. 서울이 제일 심해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통해서 기존 전세 계약을 갱신한 비율이 전년 대비 23%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하반기에는 전세 매물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매물이 줄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세가가 오르고
전세가 너무 비싸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또 늘어나고 반전세나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또 증가할 테니까 그럼 또 월세도 오르겠죠. 일단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가가 오르면 결국 매매가를 또 끌어올리게 되거든요. 밀어 올리게 되거든요. 그럼 또 매매가가 탄력을 받는 구조가 형성이 되겠죠. 공급이 부족해서 매매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전세도 또 없어서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더 오르는데 또 일정 부분 기여를 할 수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사실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상황을 좋게 보진 않습니다. 너무 과열되는 상황일까 봐 사실 좀 걱정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정부의 공급에 대한 신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수요를 조금 늘려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지난 9월 7일 정부 정책 발표 때도 느꼈지만 뾰족한 수가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서 여전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제가 참여하고 있는 부동산 톡방 여러 곳에서도 이미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찌라시가 좀 돌고 있거든요.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 될 때쯤이면 이미 발표가 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주담대를 6억에서 4억으로 제한하고요. 서울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경기 주요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마포구나 성동구, 강동구 이런 곳들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곳들을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 등이 있더라고요. 공공주택 등에 대한 공급 이야기는 있는데 저는 이게 이전과 어떻게 다르게 공급 신호를 줄지는 잘 모르겠어서 사실은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입니다. 다만 이 내용은 톡방에 도는 찌라시라서 확인해 바는 없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양극화 상황에서 무주택자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할까요? 일단 양극화를 억지로 인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싶어요. 사실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본주의하에서 수요가 높은 대상의 가격과 가치가 오르는 것을 인위적으로 해소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에 대해 지식이 많이 없는 상태로 현재 상황을 바라보면 아니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이 저렇게 많은 건가 싶을 거거든요. 어떻게 막 20억짜리 30억짜리 집을 사나 싶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괴감이 오고 현타가 오고 다른 세상의 이야기 같고 그렇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현금을 많이 주고 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3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10억대의 집이 20억대로 올랐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모은 돈을 좀 더하고 대출을 좀 더 더하고 해서 30억짜리 집을 사는 거고요. 20억짜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9억, 10억 하던 집이 13억, 14억 이렇게 오르면 그거 팔아서 이것저것 더해서 더 좋은 자산으로 더 큰 자산으로 갈아타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큐에 막 20억씩 쏘고 이런 거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지만 새 끼고 사는 것도 주된 방법이에요. 10억대의 집을 8, 9억 전세 끼고 매수하는 식인 거죠. 그렇게 일단 마련을 해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내가 가진 집이 오르는 동안 내 집만 오르는 거 아니잖아. 다른 집도 오르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상급지는 더 오르겠죠. 그런데 신기한 건 모든 집의 가치가 제각각 그 가치에 따라서 동시다발적으로 오르지 않고 꼭 가격과 가치가 다르게 가거나 가격이 가치에 비해 조금 느리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저 단지가 내 단지보다 상급지라서 가치의 순서로 보면 저게 먼저 올라야 하는데 이상하게 내 거가 먼저 오르는 시기가 오기도 하거든요. 상승장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락장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2022년도에 하락장일 때 서울이 막 20, 30% 빠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광진구의 대장인 광장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하고 잠실의 엘리트라고 부르는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이런 데 가격이 비슷해진 시기가 있었어요. 심지어는 광장힐스테이트가 더 비싼 시기도 잠깐 있었죠. 형과 아우가 막 뒤바뀌어요. 위아래가 없는 거죠. 그럼 내가 광장힐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다. 물론 광장힐스테이트도 광진구 대장이니까 너무 좋은 단지지만 잠실에 비할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내 집인 광장힐스테이트를 팔고 그 돈으로 잠실 엘리트를 가야죠. 그럼 상급지로 한 단계 점프하게 되는 거인 거예요. 그럼 상급지로 한 단계 점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나 싶은데 제가 겪어보니까 저보다 선배 세대의 투자자분들이 하신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 맞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런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 결론적으로는 무주택자는 그런 기회를 고민할 자산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무주택의 포지션에서 내가 가진 최선의 선택지가 무엇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일단 무주택의 포지션을 탈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자산이 있어야 상승이건 하락이건 파도를 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라고 이미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손 놓고 계시면 안 되고요. 부동산을 모르시면 지금이라도 공부하시고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종잣돈도 계속 모으시면서 내 집 마련이건 투자건 내 자산을 만들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25년 한국 부동산의 변화 및 앞으로의 시장 전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부동산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전망이라는 거창한 예측을 할 깜냥도 안 됩니다만 원체 변화무쌍한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요. 부동산 전망이라고 늘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로 맞는 비율도 그렇게 높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못 맞출 거 전망을 하지 않고 주로 대응을 잘하자는 주의입니다. 전망은 저보다 더 전문가이신 분들을 이야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소견을 드려야 한다면 빤히 보이는 것들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더 지을 땅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 당장 딱히 마땅한 공급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지난 상승장과 이번 상승 흐름 시장에서 오를 놈이 더 오른다는 것을 대중이 2번이나 목격했다는 것, 정부 규제로 여러 채의 자산을 소유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다주택이 어려우니까 전세 공급자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 거기에 통화량도 증가하고 화폐 가치도 하락한다는 거. 미래의 일이니까 정답은 모르지만 대충 답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 규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거시경제적으로 어떤 변수가 발생해서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일시적 보합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오른 지역들이 너무 과열되기도 했으니까 일정 부분 쉬어갈 타임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저는 그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이 소멸되면서 곧 사라질 수밖에 없는 도시가 있을까요? 제가 지방에도 참 관심이 많은 투자자입니다. 40만 이상의 도시들은 거의 다 지역 분석을 하고 하루에도 몇만 부씩 구석구석 임장을 다니고 했었거든요. 지방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니까 순수히 부동산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돼서 지방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많이 찾아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참고한 도서는 마강래 교수라는 분이 쓴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책인데요. 지방의 미래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도 자주 소개되었지만 지방 소멸 위험 지수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소멸 위험 도시들이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소도시예요. 인구 30만 이하의 도시들이 가장 많고 40만 이상 도시들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죠. 다만 좀 더디게 소멸될 수는 있겠습니다. 딱히 어디가 사라진다는 말씀은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아니 전문가라도 못 드리겠죠. 그런데 거의 확실한 건 인프라가 적고 노령층이 많고 총 인구수도 적은 도시들은 서서히 소멸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에요. 인구가 적으니까 빈집도 늘어나고 내 옆집, 앞집이 빈집이면 나도 어딘가로 이사가게 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아마도 일정 인구 이하로 떨어지면 주변에 조금 더 큰 도시로 정부에서 이주를 시킬 겁니다. 그 적은 수의 인구를 위해서 수도나 전기 같은 공공시설을 유지하기에는 인원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다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좀 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시로 이동하게끔 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방의 미래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거점 도시화입니다.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진 중소도시에서 주변의 소멸 위험 지역 도시 인구를 이주시켜서 해당 지역을 거점화시키는 거죠. 그게 효율성이 훨씬 높습니다. 세금도 덜 들 거고요. 그럼 저는 부동산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지방 부동산은 그럼 다 끝났냐?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거점 도시화라는 단어에 힌트가 있죠.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 한다면, 내가 지방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인가? 지방의 거점 도시를 육성하면 그 거점 도시가 될 곳이 어딜까? 저는 정부 관계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은 해볼 수 있죠.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어디죠? 부산. 그럼 경남권에 있는 인구는 부산으로 모이게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창원도 대도시고요. 김해나 양산, 진주도 나름 큰 도시니까 주변 소도시의 인구들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경북은 어떨까요? 대구가 가장 가능성이 높겠죠. 포항이나 구미도 40만 이상 도시니까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전남은요? 광주겠죠. 좀 작게 보면 여순광도 될 수 있겠죠. 물론 여순광은 큰 지역은 아니지만요. 전북은 어떨까요? 전주가 60만 이상 도시니까 가장 가능성이 크겠네요. 충청도는요? 대전이 일단 있죠. 세종시도 있죠. 충남은 천안이 있고 충북은 청주가 있습니다. 강원도는 원주나 춘천이 있네요. 네, 투자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런 도시들이 이미 기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인구수도 해당 지역에서 가장 많고 하니까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투자나 내 집 마련을 한다면 그나마 안전하게 고려해 볼 수 있는 지역이 이런 곳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집값이 비싸도 서울을 떠나기 힘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밥벌이를 따라 이동합니다. 물론 서울이 인프라든 뭐든 다 잘 갖춰져 있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예요.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 국내 100대 대기업 본사 중에 60%가 서울에 있고요. 500대 기업으로 확장해 봐도 본사 중에 57%가 서울에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서울로 몰릴 수밖에 없죠. 서울에서 강남 집값이 가장 비싼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강남 3구에만 170만 명의 일자리가 있어요. 경기도인 과천은 왜 비쌀까요? 강남에서 가까워서 그렇습니다. 분당은 왜 비쌀까요? 학군도 있지만 결국 강남이 가까운 경기도라서 그렇습니다. 판교는 왜 비쌀까요? 강남도 가깝지만 판교에 IT 대기업이 많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결국 일자리, 그것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전국에서 몰려드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 외 인프라인 상권, 문화시설, 학군 등등도 모두 다 몰빵되어 있죠. 그러니 모여들 수밖에요. 우리나라 대기업을 서울에서 전국 각지로 전부 다 이주시킨다면 서울로 모여드는 수요를 아마 절반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집값이 비싸도 서울을 떠나기 힘든 이유도 직장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서울을 강제로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죠. 서울 인구는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요. 서울에 살기 싫어서일까요? 아닌 걸 아실 겁니다. 사실 감소가 아니라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는 거죠. 집값이 비싸서. 그래서 경기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서울은 아이러니하게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장은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는 비싸서 못 사니까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거죠. 그러니 많은 경기도 지역이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이건 사회적인 측면인데요. 가난할수록 서울을 못 떠나는 이유도 있습니다. 사실 가난한 사람들은 서울이 비싸서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활이 어려울수록 더더욱 서울을 떠나지 못하거든요. 서울이 일용직이건 뭐건 일자리의 기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빈곤층을 위한 인프라가 잘 되어 있어요. 지방이나 외곽 지역에 가면 교통이 없어서 사실 돈이 없으면 이동하기조차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자가용 차량은 없고 외곽이라 지하철이 없으니까 1시간에 한 대 오는 버스를 멀리 걸어가서 타야 하거나 하는 상황이라서 더 움직이기가 어렵거든요. 게다가 빈곤층을 위한 서비스나 시설도 서울이 지방보다 훨씬 더 잘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걸 1인당 생활 인프라에 대한 효율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비싼 공공시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용하니까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왜 우리는 집을 투자처로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한국에서 아파트가 재테크 수단이 된 결정적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아파트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재테크 수단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1970, 80년대에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렸고요. 그 당시 주택이 엄청 부족했대요. 그때 정부가 대규모로 아파트 단지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게 현대적 삶의 상징처럼 여겨졌어요. 아파트에 살아야 성공한 거다라는 인식이 이때 자리 잡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건축, 재개발 제도가 생기니까 오래된 아파트를 사두면 나중에 새 아파트로 바뀌면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어요. 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전세 제도 덕분에 세입자 보증금으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 저금리 시대에는 부동산이 은행보다 훨씬 더 수익성이 높았죠. 여기에 내 집 마련이 곧 안정과 성공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하게 자리 잡았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처럼 입지가 좋은 곳에 공급이 한정돼 있어서 아파트의 가격이 계속 오르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격이 오르는 걸 수십 년에 걸쳐서 목도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점점 재테크 수단으로서의 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험이 지속해서 쌓이니까 사람들은 점점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사두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결국 한국에서 아파트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미래의 자산이자 가장 안전한 투자처로 인식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주택이 재테크의 수단인 건 한국만은 아니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국민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강남 구축 아파트의 재건축은 실현 가능할까요? 강남 구축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 강남 구축 아파트 재건축은 가능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정말 쉽지는 않아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조합원 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조합 내 갈등이 자주 생겨요. 수천 명이 각자 이익을 따지다 보니까 동의율 확보부터 사업 승인까지 수년이 걸립니다. 재건축 단계를 보통 조사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이주 철거. 이 단계인데 이주 철거까지 진행돼야 비로소 땅을 다지고 새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데 각각의 단계가 몇 년에서 많게는 몇십 년이 걸려요. 두 번째로는 수익성이 안 나요. 공사비가 오르고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일반 분양가를 높게 못 받으니까 조합원 분담금이 커집니다. 여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세까지 붙으면 세금만 수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축 아파트가 지금보다 훨씬 더 싸던 시절에
집을 사서 지속해서 사시는 분들은 당장에 몇 억 분담금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동의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것 때문에 진행 속도도 안 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정부 규제도 문제예요. 강남은 이미 도로나 학교가 포화 상태라서 서울시가 고층화나 용적률 상향에 매우 신중합니다. 그러다 보니 강남은 짓기도 어렵고 안 짓자니 노후화가 심해지는 딜레마가 있는 거죠. 대치동 음마아파트가 올해로 46년이 됐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야 재건축이 현실화됐습니다. 정리하자면 강남 재건축은 그나마 사업성이 다른 지역보다 낮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지만 늘 그렇듯 그런 강남 재건축도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30 세대의 빚이 계속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서너 가지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집값이 너무 빨리 올랐어요. 2030 세대가 사회에 나오면 이미 아파트 값은 급등해 있죠. 서울은 물론이고 수도권 외곽도 몇 억씩 올랐으니까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대출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가 됐어요. 집이 자산 증식의 핵심 수단이 되면서 뒤늦게 뛰어든 젊은 세대는 빚내서 집 사기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물가와 생활비는 오르는데 소득은 그대로죠.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인데 전세, 월세, 식비, 교육비 다 올라요. 그러니까 신용대출이나 마통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특히 결혼이나 출산, 주거 이전 같은 삶의 필수 이벤트마다 목돈이 들어가니까 생활형 빚이 점점 쌓이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로 투자 압박감도 컸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코인이건 다 올랐던 시기를 겪으면서 빚 안 되면 뒤처진다는 불안이 퍼졌겠죠. FOMO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나만 뒤처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비투가 늘어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2030 세대의 빚 증가는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집, 물가, 금리, 불안이 만든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젊은 청년 세대에게 왜 빚을 그렇게 많이 지냐고 할 것이 아니라 빚 없이는 시작조차 힘든 세대라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암울한 빚 잔치 속에서 청년 세대가 벗어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빚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중요한 건 빚을 어디에 쓰느냐인 거죠. 먼저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좋은 빚은 자산을 만드는 빚이에요. 부동산 같은 거죠.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올라가고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것들인 거죠. 물론 주식이나 코인을 빚내서 하는 건 정말 위험하니까 극도로 조심해야겠지만요. 반대로 나쁜 빚은 뭐냐? 과시하려고 당장 기분 좋으려고 쓰는 소비성 빚이에요. 명품백 사려고 카드 돌리고 SNS에 올릴 여행 가려고 대출 받고 이런 건 내 미래를 갉아먹는 거거든요. 순간의 만족은 얻는데 결국 이자만 더 내는 거죠. 그리고 작은 노력들도 절대 무시 못해요. 커피값 아끼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 쓰는 구독료 정리하고 충동구매 줄이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쌓이면 종잣돈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원치와 니즈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인지 원하는 것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필요한 것에만 소비를 하는 관점을 조금씩 갖춰나가야 하는 것 같아요. 일을 하면서 소득을 얻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습관을 기르면서 돈을 아껴서 모으고 종잣돈을 모으는 그 시간 동안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엔 자본주의 게임의 룰을 이해해야 해요.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그 안에서 똑똑하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부자들은 돈으로 일하지 않아요. 돈이 일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돈이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만 빚잔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언제쯤 끝날까요?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욕심 때문이 아니라 아마 예전의 생존 기억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물가가 불안정하고 돈은 믿을 수가 없었죠. 근데 집값은 항상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 한 채만 있으면 안 망한다는 믿음이 생긴 거죠. IMF 이후로도 직장이 평생 보장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월급보다는 자산을 믿게 되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열심히 일해도 집값 상승 속도를 못 따라가는 걸 다들 체감했을 거거든요. 게다가 한국은 제도적으로도 집 중심이에요. 세금이나 청약, 대출, 복지까지 다 집을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집이 있어야만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는 느낌도 들 수 있고요. 부동산 불패 신화는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끝나기는 할까요? 불패라는 표현은 양극화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사라질 것이라고 봐요. 강남 불패나 서울 불패라면 몰라도 지방은 불패라는 말이 안 어울리는 지역들도 많죠. 인구도 줄고 집 지을 땅도 많고. 하지만 서울, 수도권 핵심지는 여전히 일자리랑 교육, 교통이 몰려 있어서 당분간은 지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동산 불패 시대는 끝났지만
입지불패 시대는 아직 남아있는 거죠. 이제는 진짜로 어디를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 부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1억만 모아봐라. 1억 의미 없다. 뭐가 맞는 걸까요? 그렇군요. 저는 사실 1억만 모아봐라라는 입장이라서 반대 입장은 별로 들어보지 못하긴 했는데 그것도 알고리즘이겠죠. 사실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은 해요. 뭐 시대와 시각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 먼저 1억만 모아봐라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성취와 성공의 경험. 이게 모으는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모으는 과정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습관을 얻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건 그걸 모으는 과정에서 돈에 관심을 갖고 소비를 절제하고 투자 공부를 하고 하면서 감각을 키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어렵게 아끼고 모은 그 성공 경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한 번 해본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1억을 모으라는 건 자본주의 게임의 입장권을 얻으라는 얘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1억이 모이면 가능성이 확 늘어나거든요. 예컨대 수도권의 합리적 가격대 아파트에 청약이 당첨이 되면 계약금 10%를 낼 수 있는 돈이기도 하고요. 1억이면 지방에 투자 가능한 좋은 단지들도 있기는 해요. 물론 요점은 지금 당장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ETF건 채권이건 소형 부동산이건 자산을 굴릴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생기는 거죠. 반대로 1억 의미 없다는 말도 사실 현실이긴 합니다. 예전에 1억이면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 집을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원룸 전세도 빠듯하죠. 체감으로는 예전에 1억이 지금 3, 4천만 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잊지 말아야 할 건 1억은 목적지이지 출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액 자체는 예전만큼 크진 않지만 그걸 모으면서 결국 돈이 굴러가는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과 경험이 진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게임을 할 수 있는 토양이 갖춰지는 거니까요. 청년 세대가 재테크로 1억 모으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청년들이 돈을 못 모으는 건 수입이 적어서라기보다 돈의 흐름이 좀 섞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셨으면 좋겠는 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통장 분리하는 거. 그래서 생활비랑 고정비, 투자 저축, 뭐 여가 이렇게 네 개만 나눠도 사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남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쓸 돈을 남기는 구조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일단 한 3천만 원까지는 속도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투자보다는 확실한 저축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고요. 월 150 정도씩 모으면 2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절약보다는 이제 구독, 보험,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만 줄여도 월 30만 원 금방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거는 10%의 투자 수익률을 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10%를 절약하는 것임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천만 원이 넘으면 투자를 해서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1억을 주수입으로만 모으는 건 너무 오래 걸릴 거니까 주식 등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고요. 부가 수입을 낼 수 있는 소액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소액으로 지방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요즘의 환경에서는 가급적 한 채를 하더라도 좀 더 똘똘한 한 채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강하게 추천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업으로 부가적인 수입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컨텐츠가 되고 돈이 될 수 있는 시대라서 유튜브나 인스타를 비롯한 SNS에 보면 무료 강의도 많잖아요. 뭐든 들어보시고 나와 맞는 부가 수입을 낼 수 있는 플랫폼이나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 그리고 스레드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제품을 판매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배워보는 것도 좋고요. 구매 대행이나 공간 대여, 에어비앤비, 무인 점포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는 것도 1억을 모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령대별로 인생을 망치는 최악의 투자 습관이 있을까요?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나이마다 망하는 방식이 따로 있더라고요. 20대에는 한 방을 너무 노려요. 주변에서 코인으로 몇천 벌었다더라,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더라 하면 바로 뛰어들죠. 근데 정작 공부는 안 한다는 거죠. 그냥 유튜브 카톡방 정보 믿고 올인하는 거예요. 사실 이때는 돈을 버는 게 목표라기보다 배우는 게 목표여야 되거든요. 왜냐면 너무 오랜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그동안에 계속 평생에 거쳐서 투자를 해나가야 하니까 속도에만 집착하다가 원금부터 날리는 경우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20대에는 젊은 혈기를 너무 내세우지 말고 투자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시간 자산이 가장 많은 나이대니까 그 많은 시간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40대는 빚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연봉도 좀 생기고 신용도 괜찮으니까 대출이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다 레버리지로 인생을 당겨야 해라고 착각하는데 문제는 현금 흐름을 관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빌릴 수 있다고 감당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영끌도 그래서 금리가 흔들리면 무너지는 거고 투자에 있어 레버리지는 어찌 보면 필수인데 감당 가능한 수준을 늘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50대 이후에는 퇴직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퇴직금으로 무언가 본인이 잘 모르는 대상에 몰빵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퇴직 이후의 삶은 퇴직하기 훨씬 전부터 가급적이면 최소 5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 없이 회사에만 올인하면서 살다가 막상 퇴직할 때 되어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퇴직금으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치킨집 차리고 편의점 차리고 탕후루집 차리고 현금 흐름을 만든다고 상가에 지식산업센터에 오피스텔에 심지어 분양형 호텔에까지 투자를 하고 그런 건 진짜 위험한 행동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퇴직금을 사용하세요. 퇴직금은 정말 퇴직 이후 내 최후의 보루인 거거든요. 자산을 불리는 단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돈을 버는 단계, 모으는 단계, 불리는 단계, 지키는 단계. 근데 또 이게 얼추 연령대랑 맞아 떨어집니다. 20, 30대에는 돈을 좀 벌고 모으는 단계일 거고요. 40, 50대는 돈을 불려야 될 거고 60대 이상은 돈을 지키는 단계. 그렇게 구분해서 좀 개념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현금만 보유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청년 세대의 가장 큰 강점은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은 게 가장 큰 강점이거든요.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라는 분도 사실은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이분이 12살인가에 투자를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일찍 시작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후회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결론적으로는 시간을 꾸준히 들일 수만 있다면 자산은 무럭무럭 자라기 마련이거든요. 어디에 투자하건 간에 뭐 부동산에 투자하건 뭐 미국 주식에 투자하건 간에 시간을 먹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시간을 먹고 자라는 게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년 세대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다만 현실을 깨닫기 쉽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소위 놀고 먹고 뭐 청춘을 즐기고 하는데 좀 많이 관심이 있고는 한데 사실은 그 안에서 조금만 일찍 깨달으면 조금만 일찍 투자하고 조금만 자본주의 생리를 좀 빨리 깨닫는다면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자산이 엄청나게 어마무지한 거라서 저라면 사실은 현금 흐름을 보유하고 있다면 사실은 부동산은 예전에는 그랬어요. 지방에 가면 막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을 들여서도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고 아파트 한 채, 두 채, 막 여러 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사실은 취득세가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그거에 대한 어떤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세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불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 세대라고 한다면 사실 모아놓은 종잣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고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 물려주지 않고서는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일정 정도 수준까지는 내가 그러니까 열심히 저축하고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게 만약에 1,000단위, 2,000단위, 3,000단위까지는 모았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얘가 조금 더 빨리 굴러갈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부동산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니까 그렇게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으니까 저라면은 네, 미국 주식이나 이런 쪽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월급쟁이들이 인플레이션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로주의, 노동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본주의적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근로소득이 기본 바탕이 돼야 합니다만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벌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자산을 사서 내가 투자한 대상이 나를 대신해서 스스로 굴러가면서 자산을 불려주게끔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일단 그걸 인식해야 되고요. 요즘에는 너무 흔한 이야기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회사에 목매는 분들이 여전히 너무 많죠. 회사의 인정에, 타이틀에 스스로를 갈아넣는 분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일을 열심히 잘해서 인정받고 진급을 빨리 해서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은 내게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주는 동시에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고 내가 투자로 실패해도 내 최후의 안전망이 되어주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이긴 하죠. 그 직장에서의 노동을 등한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은 열심히 하되 시간과 에너지를 너무 많이 빼앗기면 안 되고 타인의 인정에 너무 목매어서도 안 되고
얼마 가지도 않을 타이틀에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본주의 본 게임은 결국 회사 밖에서 해야 합니다. 경기도 외곽에 사는 최연소 팀장보다 서울에 집을 가진 만년 대리가 훨씬 더 나은 노후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인식이 자리 잡히고 나면 자연스레 본 게임을 공부해야겠죠. 주식이면 주식을 공부하고 부동산이면 부동산을 공부하고 달러도 마찬가지고 기타 다른 부업이나 부가세입을 얻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면 당연히 그 대상에 투자를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해 나가는 것이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식토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PD님께서 질문도 많이 주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즐거운 이야기 많이 나눈 것 같습니다. 저도 평생을 부동산 하락론자로 지내다가 뒤늦게 각성해서 부동산에 눈을 뜨고 부동산 공부하면서 또 자본주의의 생리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그렇게 부동산 공부도 하고 투자도 하면서 7년 가까이를 지내왔습니다. 저는 자본주의 게임에서 부동산이라는 무기를 선택했지만 부동산 외에도 돈 버는 일에는 뭐든 관심이 많습니다. 전 신사임당 채널 운영자로 유명한 주원규 PD님이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라고 했죠. 저도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 지식토크 구독자분들도 다양한 방면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본주의 게임에서 나름의 무기를 장착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